인류 역사상 가장 비대칭적인 전쟁이 벌어진 날, 한쪽엔 수십만의 군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엔 고작 168명이 전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결과는 뻔하죠.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진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정반대로 흘러갔거든요. 168명이 제국 전체를 무릎 꿇렸고 단 하루 만에 남아메리카 대륙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세기 중반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탄생합니다. 잉카 제국이죠. 이들은 스스로를 타완틴수유, 즉 4개의 지역이 모인 땅이라고 불렀는데요. 실제로 그 영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재의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칠레 북부, 아르헨티나 북서부까지 포함하는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면적만 2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었고 인구는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제국이었던 겁니다. 이 제국을 다스린 건 사파 잉카라고 불리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죠. 태양신 인티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의 명령은 곧 신의 뜻이었고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은 4개의 수유로 나뉘어 있었고 각 지역마다 총독이 배치되어 복잡한 관료 시스템을 통해 운영됐습니다. 3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는 다민족 국가였지만 케추아어를 공용어로 삼아 통합을 유지했죠. 잉카의 군사력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 복무 의무가 있었거든요. 25세에서 50세 사이의 모든 남자가 징집 대상이었고 25세 미만은 보급 부대로 동원됐습니다. 평상시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터지면 즉시 군대로 편성되는 시스템이었죠. 훈련도 철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전투 기술을 배웠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조직화된 군대 구조를 갖췄습니다. 동원 가능한 병력만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무기 체계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고지대 출신 병사들은 투석구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거든요. 숙련된 투석병은 100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볼라스라는 독특한 무기도 있었죠. 3개의 돌을 끈으로 묶어서 던지면 적의 다리나 말을 감아서 넘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해안 지역 병사들은 투창과 찌르기용 창을 선호했고 동부 정글지대에선 활과 화살이 주력 무기였습니다. 근접 전투용으론 나무 곤봉과 청동이나 구리로 만든 별 모양 메이스를 사용했는데 이 메이스의 뾰족한 부분이 타격 지점에 충격을 집중시켜서 한 방에 2개 골을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방어 장비도 꽤 정교했습니다. 양모로 누빈 갑옷을 입었는데 이게 단순해 보여도 화살이나 돌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었거든요. 헬멧은 나무나 골격, 때로는 금속으로 만들었고 방패는 나무를 여러 겹 겹쳐서 튼튼하게 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장식이었죠. 화려한 색상과 깃털, 종교적 문양으로 가득했는데 이건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부족과 계급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전장에서 누가 어디 소속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군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프란시스코 피사로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모험가였던 그는 1520년대에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을 탐험하면서 잉카 제국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죠. 자신의 먼 친척인 에르난 코르테스가 몇 년 전에 아즈텍 제국을 정복했다는 걸 말입니다. 코르테스는 6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수백만의 아즈텍을 무너뜨렸거든요. 피사로는 같은 방법이 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529년 피사로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이자 스페인 왕이었던 카를 5세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설득에 성공하죠. 왕은 피사로에게 파나마 남쪽 지역을 정복할 권한을 주었고 대신 전리품의 20%를 왕실에 바치기로 계약했습니다. 둘 다 노린 건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금과 은이었죠. 1530년 12월 피사로는 파나마를 출발해 이듬해 1월 콜롬비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정복자 180명과 말 37마리가 전부였거든요. 나중에 증원군이 합류해서 총 260명 정도가 됐지만 그래봐야 대학 강의실 하나를 채우기도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이 작은 부대가 2년 동안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남하했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보를 수집했거든요. 잉카 제국의 구조, 군대 배치, 황제의 위치까지 파악했습니다. 1532년 4월 드디어 잉카인들과 첫 접촉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잉카 황제 아타왈파를 직접 만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렸죠. 11월이 돼서야 피사로는 카하마르카라는 도시에서 황제와 회견 약속을 잡았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를 관찰할 기회였던 겁니다. 첫 만남, 잉카인들에게 있어서 스페인군은 솔직히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고작 200명 남짓한 이상한 외지인들이었으니까요. 신기하긴 했지만 위협으로 느껴지진 않았던 거죠. 다음날 정식 회견이 예정됐고 아타왈파는 카하마르카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호위병을 3, 4천 정도만 데려온 거죠. 게다가 대부분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용 행차였으니까요. 물론 8만 명의 본진이 도시 밖에 진을 치고 있긴 했지만 광장 안에는 거의 비무장 상태였던 겁니다. 반면 피사로는 168명의 병력을 광장 주변 건물에 숨겨뒀습니다. 기병대와 보병, 그리고 몇 정의 화승총과 소형 대포까지 준비했죠. 아타왈파가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은 정말 장엄했다고 합니다. 황금과 은, 보석으로 치장한 가마를 타고 나타났거든요. 호위무사들이 가마를 들어 올려서 황제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했습니다. 신의 발이 더러운 땅에 닿으면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주변엔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들과 시종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 재산의 가치를 보며 침을 삼켰을 겁니다. 피사로는 먼저 사제 한 명을 보냈습니다. 빈센테 데 발베르데라는 도미니크의 수도사였는데 그가 아타왈파에게 다가가 성경을 건네며 말했죠. 카톨릭 교회와 스페인 왕의 권위에 복종하라고요. 통역을 통해 전달된 이 요구에 아타왈파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성경을 받아들고 귀에 대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키프처럼 정보가 담긴 물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나자 책을 땅에 던져버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사로가 신호를 보냈고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산티아고라는 함성과 함께 화승총이 불을 뿜었고 말발굽 소리가 광장을 울렸습니다. 잉카인들은 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와 연기가 터져 나오니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말이었죠. 잉카 제국에서 가장 큰 동물이 라마였는데 갑자기 사람을 태운 거대한 짐승이 시속 40km에서 50km로 돌진해 오는 겁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서로를 밟으며 넘어졌습니다. 기병대가 그 틈을 파고들어 창과 칼을 휘둘렀죠. 보병들도 가세했는데 목격자의 기록에 따르면 짧은 시간에 대부분을 칼로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피사로 본인도 직접 칼을 들고 아타왈파가 탄 가마를 향해 돌진했거든요. 황제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가마가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가마를 들고 있는 호위병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위병 한 명이 쓰러지면 즉시 다른 전사가 그 자리를 메웠거든요. 신성한 황제를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죽더라도 가마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수십 명이 그렇게 죽어나갔고 기병 부대가 가마를 들이받아서야 아타왈파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피사로가 직접 황제를 붙잡았고 저항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전투가 끝났을 때 광장은 시체로 가득했습니다. 약 7,000명의 잉카인이 죽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반면 스페인 측 사상자는 단 한 명이었는데 그마저도 전투 중 부상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다친 정도였거든요. 역사상 가장 일방적인 학살 중 하나였던 겁니다. 아타왈파는 포로가 됐고 피사로는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방 하나를 금으로 가득 채우고 같은 방 2개를 은으로 채우면 풀어주겠다고 했죠. 황제는 동의했고 제국 전역에서 금과 은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엄청난 양의 보물이 쌓였거든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아타왈파를 스페인에 대한 반역 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533년 10월 26일 교수형으로 처형했습니다. 나중에 가톨릭으로 개종한다는 조건으로 목 졸라 죽이는 것으로 형을 감형받긴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황제가 죽자 제국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스페인군은 수도 쿠스코로 진격했고 별다른 저항 없이 도시를 점령했죠. 물론 이후 수십 년간 게릴라전과 반란이 계속됐지만 중앙정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세계 최대 제국 중 하나가 200명도 안 되는 군대에 무너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기술의 차이였습니다. 화승총은 사실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발사 속도도 느리고 명중률도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효과는 엄청났죠. 본 적도 없는 무기에서 천둥 같은 소리와 연기가 나오니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병 돌격은 훈련받은 군대한테도 무서운 전술인데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악몽 그 자체였죠. 게다가 스페인 병사들이 입은 강철 갑옷과 투구는 잉카의 돌이나 청동 무기로는 거의 뚫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스페인의 강철 칼은 잉카의 누빈 갑옷을 쉽게 베어버렸고요. 둘째는 질병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기 몇 년 전부터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휩쓸었거든요. 유럽에서 온 병균이었는데 면역력이 전혀 없던 원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인구의 60%에서 90%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1528년엔 당시 사파 잉카였던 와이나 카팍도 전염병으로 죽었죠. 그의 죽음은 내전을 촉발했습니다. 두 아들이 후계권을 놓고 싸웠고 아타왈파가 승리했지만 제국은 이미 분열되고 약해진 상태였던 겁니다. 셋째는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카하마르카에서 아타왈파는 거의 비무장 상태로 왔거든요. 스페인 사람들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숫자도 적고 이상하게 생긴 외지인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만 대군이 밖에 있었지만 광장 안에선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피사로는 이 틈을 완벽하게 노렸죠. 넷째는 문화적 요인이었습니다. 잉카인들에게 사파 잉카는 신이었거든요. 그를 구하려다 실수로 해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마꾼들이 계속 죽어가면서도 대신 들어가서 가마를 바쳤던 거죠. 황제가 포로로 잡힌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만 대군이 구출 작전을 펼칠 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황제가 다칠까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신성함에 대한 믿음이 역설적으로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습니다. 피사로는 코르테스의 아즈텍 정복을 알고 있었거든요. 황제를 인질로 잡으면 제국 전체가 마비된다는 걸 이미 학습한 상태였죠. 반면 잉카인들은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문자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느렸고 대륙 반대편 소식은 아예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복 중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대학 강의실 하나를 채울 정도의 병력이 대륙에서 가장 큰 제국을 무너뜨렸죠. 기술, 질병, 전략, 문화, 정보가 완벽한 폭풍처럼 한 지점에서 만났고 그 결과는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카하마르카의 7009 시신은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라 두 세계가 충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이었던 겁니다.